며칠 전 저녁 7시,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빗썸 앱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나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그러다 화면을 본 순간 A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좌에 2천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천억 원입니다. 처음엔 앱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래도 가능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면 정말 팔리는 겁니다.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갑에 3천억 들어왔어요. 저는 5천억이요.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해킹도 아니었고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빗썸이 실수로 돈을 잘못 준 겁니다.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249명에게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오지급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빗썸이 거래를 막기까지 35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2,000개 들어왔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빼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를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빗썸은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100억 원 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받은 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답은 당신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고가 보여준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없는 코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돈을 넣어두신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 저녁 7시에 터졌습니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각이었죠.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좌에 비트코인이 엄청 들어왔는데?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도요. 몇천 개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거래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평소 몇백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 계좌에 수천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천억, 어떤 사람은 3천억, 심지어 5천억이 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면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앱이 잘못 표시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거래가 됐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니 정말 팔리는 겁니다. 돈이 실제로 계좌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사람들이 깨달은 순간 채팅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요?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팔고 봅시다. 혼란 속에서 일부는 주저했고 일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억 원대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빗썸 내부에 비트코인 가격만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거래소는 멀쩡한데 빗썸에서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10%, 20%씩 폭락했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란은 35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래가 멈췄습니다. 빗썸이 긴급 조치에 나선 겁니다. 거래 중단, 출금 차단, 심지어 로그인도 막혔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빗썸이 시스템을 얼린 겁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앱 오류가 아니라는 걸. 빗썸이 실제로 코인을 잘못 지급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은 그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랜덤박스 당첨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사였죠. 당첨금은 62만 원이었습니다. 소액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벤트였죠. 그런데 담당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개수로 입력했습니다.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비트코인으로 말이죠. 당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약 1억 원이었습니다. 62만 개면 얼마일까요? 60조 원입니다. 여러분, 6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담당자 실수 한 번으로 249명에게 지급된 겁니다.
한 사람당 평균 수천억 원씩 들어간 셈이죠. 어떤 사람은 2천억, 어떤 사람은 5천억까지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이 된 겁니다. 로또는 고작 수십억 원입니다. 이건 로또의 수십 배, 수백 배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없는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 실제로 존재하는 돈만 이체할 수 있죠. 시스템 자체가 실물 이상의 돈이 움직이는 걸 막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없는 코인도 지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양이 고객 계좌에 찍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에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은행과 다릅니다. 당신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스템을 쓰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시간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저녁 7시였습니다. 빗썸이 이를 인지한 건 7시 20분이었습니다. 20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거래와 출금을 막은 건 7시 35분이었습니다. 이 짧은 35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갑에 2,000개 들어왔다. 비트코인 2,000개면 당시 시세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진짜요? 저도 확인해봐야겠다. 하나둘 자기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평소 몇백만 원 있던 계좌에 수천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일부는 주저했습니다. 이거 실수 같은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 곧바로 매도에 나선 겁니다. 억 원대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10억, 20억, 50억 단위 주문이 동시다발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조원대인데 몇 분 사이 그에 맞먹는 거래가 집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빗썸 내부 비트코인 가격만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업비트, 코인원 같은 다른 거래소는 멀쩡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빗썸에서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0%, 15%, 20%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체 시장이 요동쳤을 겁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0% 떨어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빗썸 내부에서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트코인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빗썸이 독립된 세계인 것처럼 작동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빗썸 안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실제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과 따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당구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실수로 인한 오지급입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습니다. 거의 다 찾았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나머지 0.3%가 문제였습니다. 비트코인 125개를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30억 원이 넘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빗썸이 확인한 결과 약 80명이 현금화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인을 팔아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낸 겁니다. 그 금액이 30억 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10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데 썼습니다. 빗썸 계좌 안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다른 코인을 산 겁니다. 원래 있던 자기 돈과 합쳐서 말이죠. 빗썸은 이들을 추적해서 접촉했습니다. 실수로 지급된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털뜨게 나선 겁니다. 일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 실수였구나. 돌려드리죠.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왜 돌려줘야 하죠? 빗썸이 준 건데요. 제 계좌에 들어온 건들 제 거 아닙니까? 반환을 거부한 겁니다. 빗썸은 난감해졌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잘못 받은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은행이 실수로 이체한 돈을 안 돌려줘도 마찬가지죠. 헌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놀라운 판결이었죠. 2018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실수로
한국 사람에게 비트코인 200개를 보냈습니다. 당시 시세로 수십억 원이었죠.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대출 갚는 데 썼습니다.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법원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답은 놀랍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판결 이유였습니다. 헌법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어야 합니다. 돈, 물건, 유가증권처럼 만질 수 있는 것 말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만질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일 뿐입니다. 전기는 어떨까요? 전기도 만질 수 없지만 형법상 재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법정 화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형법상 재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같은 논리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안 돌려줘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빗썸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이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는 안 보지만 경제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전과 비슷하고 현금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민사상으로는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신이 받은 비트코인은 실수로 지급된 겁니다. 당시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처벌이 안 되니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끝입니다. 결국 빗썸이 100억 원 넘게 회수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이미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해외로 빼돌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빗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회사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고갯들 코인은 그대로 보관돼 있으니까요. 빗썸이 손해를 떠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진짜 문제가 뭔지 말이죠.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5천 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된 양은 62만 개였습니다. 거의 14배가 넘습니다. 실물보다 14배 많은 양을 지급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행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제 돈만 이체할 수 있으니까요. 시스템이 막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달랐습니다. 빗썸은 자체 장부에만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기록하지 않았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만 입력한 겁니다. 당신 계좌에 비트코인 62만 개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거래가 일어납니다. 1초에 수백, 수천 건씩 체결됩니다. 그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소 내부에서는 장부로만 관리합니다. A가 B에게 비트코인 0.1개 팔았다. 이걸 장부에만 적습니다. 블록체인에는 안 올립니다. 거래소 밖으로 출금할 때만 블록체인에 기록하죠. 이 방식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빠르고 수수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장부상 숫자만 있으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실물이 없어도 됩니다. 이번 사고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빗썸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 62만 개가 고객 계좌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거래도 됐습니다. 매도도 하고 다른 코인도 샀습니다. 실물은 없는데 거래는 되는 겁니다. 마치 은행이 없는 돈을 찍어내서 고객에게 준 것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은행은 시스템이 그걸 막지만 거래소는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고가 보여준 진실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제로 없는 코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부만 조작하면 되니까요. 빗썸은 이번에 실수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고의로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빗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다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장부 거래 방식 말이죠.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장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비트코인 10,000개밖에 없는데 장부에 10만 개라고 적으면요. 가짜 코인을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부는 거래소가 관리하니까요.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산 검사를 합니다. 장부와 실물이 맞는지 확인하죠. 또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드맨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떨까요? 감독이 느슨합니다. 정기검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예금자 보호 같은 제도도 없습니다. 거래소가 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당신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거래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대부분 거래소는 정직하게 운영됩니다. 고의로 가짜 코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악의를 가진 운영자가 나타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실제로는 코인이 없는데 있는 척하다가 결국 파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고객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빗썸은 이번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고객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 실수 한 번에 60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실물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빗썸에 맡긴 코인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장부상 숫자만 있는 건 아닐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보여준 진짜 문제가 뭔지 말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제로 없는 코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부상 숫자만 조작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법이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 받은 코인을 안 돌려줘도 형사처벌을 못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재물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감독이 느슨하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합니다. 장부와 실물이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망하면 당신 돈은 그냥 날아갑니다. 은행처럼 5천만 원 보장 같은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뭘까요? 당신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정말 존재하는지 장부상 숫자만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의 민낯입니다. 빗썸 사고가 이 모든 걸 드러낸 겁니다. 빗썸은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빗썸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구조적으로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장부 거래 방식을 쓰는 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거래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가 있는지, 사고를 막는 내부 통제 장치는 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를 규율하는 법이죠.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감독할 법적 틀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의 뿌리는 깊습니다. 가상화폐가 너무 빨리 성장했습니다.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은 소수 마니아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조 원 시장이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국회 통과도 어렵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계속 커졌습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논란입니다. 화폐인가, 자산인가, 상품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안 되니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발행은 어떻게 규제할까요?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기성 코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발행 자체를 금지할 수도 없고 허가제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유통은 어떻게 감독할까요? 거래소마다 다른 시스템을 씁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자율에 맡기자니 위험하고 강제하자니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공시는 어떻게 할까요? 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공개합니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합니다. 거래소 자산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 모든 걸 규율하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거래소를 등록제로 만들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왜일까요?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업계는 규제를 싫어합니다. 투자자들은 보호를 원합니다. 정부 부처 간 의견도 다릅니다. 금융위는 강한 규제를 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육성을 원합니다. 기재부는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사고는 계속 터집니다. 이번 빗썸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없으니 제대로 처벌도 못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모든 거래소 점검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장부 검증 체계, 내부 통제 장치, 고객 자산관리 구조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하니까요. 강제조사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개선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손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오지급 받은 사람들만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 폭락 과정에서 패닉셀로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빗썸 내부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 15%, 20%씩 말이죠. 평소 투자하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다른 거래소는 멀쩡한데 빗썸만 떨어지니까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팔고 보자는 생각에 매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10% 이상 싸게 판 겁니다. 나중에 사고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지? 레버리지 거래를 하던 사람은 더 심각했습니다. 자동 청산당한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손실이 확정됩니다. 빗썸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매도차의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도 면제했습니다. 4만 원 상당의 현금 보상도 일부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패닉셀로 손실 본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자동 청산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판 거니까 빗썸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빗썸 실수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나?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 상실입니다. 빗썸은 국내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 거래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담당자 실수 한 번에 60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맡긴 코인은 안전한가? 거래소를 믿어도 되는 건가? 장부상 숫자만 있는 건 아닐까? 빗썸 이용자 중 일부는 코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업계 전체에도 타격입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의심받습니다. 우리는 빗썸과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구조가 비슷하니까요.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곳 말이죠.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곳은 장부 거래를 안 합니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수수료도 비쌉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일반인이 쓰기엔 불편합니다. 결국 중앙화 거래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소를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모든 코인을 몰아두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날아갑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십시오. 한 곳이 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원칙과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고려하십시오.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감독을 받습니다. 바이낸스는 여러 나라에 등록돼 있습니다. 국내보다 규제가 강한 곳도 많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불편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듭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둘째, 개인 지갑을 이용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소에 맡기지 않는 겁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하십시오. 하드웨어 월렛을 추천합니다. 하드웨어 월렛은 USB처럼 생긴 장치입니다. 코인을 여기에 저장합니다.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소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레저, 트레저 같은 제품이 유명합니다. 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하드웨어 월렛을 연결해야 합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분실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모든 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소액은 거래소에 두고 장기 보유할 금액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십시오. 셋째, 거래소 안전성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쓰는 거래소가 어떤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자산 증명을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거래소는 고객 자산과 보유 자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투명성이 높은 곳이 안전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일부 거래소는 해킹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일정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 보관 비율도 중요합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저장소입니다. 대부분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재무 건전성도 살펴보십시오. 거래소가 재무제표를 공개한다면 확인하십시오. 부채가 많거나 적자가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정부 인증도 참고하십시오.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안전합니다. 신고 안 한 곳은 불법 영업입니다. 고객센터 응대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지 미리 테스트해 보십시오. 소액 출금을 해보거나 문의를 넣어 보십시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십시오.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빗썸 사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담당자 실수 한 번에 60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제로 없는 코인도 지급됐습니다. 장구상 숫자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앙화 거래소의 민낯입니다. 잘못 받은 코인을 안 돌려줘도 형사처벌을 못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재물이 아니니까요. 민사로 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이 파산하면 끝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도 느슨합니다. 정기검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약합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요. 예금자 보호 같은 제도도 없습니다. 거래소가 망하면 당신 돈은 그냥 날아갑니다. 은행처럼 5천만 원 보장 같은 게 없습니다. 당신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장구상 숫자만 있는 건 아닌지 실물이 진짜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입니다. 빗썸 사고가 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업계와 정부와 투자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의견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 사이 사고는 계속 터집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점검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개선을 강제할 수단도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거래소를 분산하십시오. 대인 지갑을 이용하십시오. 거래소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가상화폐는 미래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아직 불안전합니다. 법적 보호도 약합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안전합니까? 장구상 숫자만 있는 건 아닙니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거래소를 분산하고 개인 지갑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십시오. 빗썸 사고는 경고입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믿고 맡길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지킬 겁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